미국 국채 금리 추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채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리랑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죠.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금리 1%짜리 국채를 산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1%짜리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기가 되면 원금에 연이율 1%를 더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100만원짜리를 샀으면 101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국채를 산 다음날 갑자기 금리가 4%로 올라버려요. 국채를 새로 사면 이자를 4%나 주는데 어제 1%짜리를 사놨으면 손해잖아요. 오늘 100만원짜리를 샀으면 104만원을 받을 수 있던데 나는 101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미래 가치로는 3만원 손해예요. 마음이 아프죠? 1%짜리를 해지하고 4%짜리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 국채랑 예금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국채는 예금처럼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파는 건 가능해요. 1년 뒤에 10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 가격에 파는 거죠. 결국 어제 산 금리 1%짜리 국채를 팔아버리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사나요? 4%짜리가 있는데 1%짜리를 굳이 살 이유가 없죠. 지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가격이 더 싸야지만 살만해지는 거예요. 내 채권은 1년 뒤에 101만원을 돌려받는 게 정해져 있는 채권이에요. 101만원을 돌려받는 채권이라면 여기에 현재 금리 4%를 거꾸로 깎아서 97만원 정도에 팔아야 살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새로 4%짜리 국채를 사는 것과 똑같아지잖아요. 결국 금리 차이만큼 가격을 더 싸게 팔아야 누군가 사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기존에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자기가 보유한 국채의 가격이 떨어져요. 만기 1년짜리 국채라면 대략 금리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해요. 1%에서 4%가 됐으면 3% 차이니까 3% 정도 손실이 나고요. 3% 정도는 마음이 아프지만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기가 10년이면 2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면 어떻죠? 10년치 이자를 고려해서 현재 가격에 반영되니까 어마어마한 평가 손실을 보게 돼요. 한국에서 장기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보험사예요. 보험료를 수십 년씩 장기로 굴러야 되니까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보험사 손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시장금리 0.5%가 오를 때 보험사 채권 손실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고 해요. 연기금도 장기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한국의 국민연금이 2022년 수익률 마이너스 8.3%라는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줬죠. 물론 2022년에 국채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떨어져서 저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온 거고요. 또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손해를 보겠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에요.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팔아왔고 일본은 미국에 계속 금리를 올리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어요. 채권 투자가 결코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연기금까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3%까지 올라왔어요. 코로나 이전에 0.6%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상승이 끝나고 다시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채권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거니까 싸면 뭐 해야 돼요? 쌀 때 사야 하나? 지금 미국 국채를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사서 금리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 국채 가격이 오를 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죠. 국제 정세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국채예요. 미중 관계가 국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알려면 과거의 사건부터 살펴봐야 해요. 미중 무역 전쟁 초기에 있었던 일부터 리마인드 해보면요. 2018년 11월 30일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 협상을 한다는 보도가 나와요. 이걸 보고 무역 전쟁이 이제 종료되는 건가? 하고 주가가 며칠 동안 계속 오릅니다. 단순히 둘이 만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장이 환호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협상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피터 나바로가 누구길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냐? 중국을 무진장 싫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경제 쪽 핵심 참모였는데 중국 위협론적인 생각이 강했어요. 그는 정부 관료가 된 2018년 9월에도 중국을 세계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발언했어요. 기생충은 숙주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숙주는 기생충이 없어져야 더 건강해진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없으면 미국과 세계가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트럼프 정부일 때 이 사람이 미중 무역 분쟁의 미국 협상 대표였거든요. 피터 나바로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며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주가가 며칠 오르다가 회담 하루 전인 29일 피터 나바로의 참석이 알려지자 바로 폭락해요. 당시 한국 기사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쏟아냈지만 핵심은 피터 나바로였어요. 피터 나바로는 스피커예요. 정교한 실무 협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85년에 일본과 미국의 플라자 협약을 주도해서 일본을 수십 년간 경기 침체에 빠뜨린 장본인이에요. 라이트하이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룰을 위반하더라도 중국에 강력한 무역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평생 중국과 무역 분쟁에 참여했어요.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제한을 시도합니다. WTO가 일방적인 무역 제한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역 확장법 232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50년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조항이고 있는지도 모르던 조항이에요.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찾아내서 철강 관세에 적용시켜버려요. 철강은 통상무역인데 무슨 안보냐. 상대국들이 펄쩍 뛰니까 신박한 논리를 들이대죠. 무기를 만드는데 철강이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산 철강이 공급 과잉을 일으켜 미국산 철강 회사가 도산한다. 무기를 만드는데 외국산 철강을 써야 하니 국가 안보 맞다. 이렇게 실무에서 논리를 만들어갑니다.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미국의 한 팀으로 있고 중국에는 류허라는 사람이 미중 무역 분쟁을 담당합니다. 트럼프 시절에 미중 무역 분쟁 1차 합의안이 나와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품, 에너지 수입 등을 2년간 2천억 불 더 늘린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2,500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고 추가로 부과한 1,100억 불에 대한 관세는 절반으로 깎아주고 추가 관세 부과는 중단한다 였어요. 정리해보면 트럼프는 표받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얻었고 중국은 추가 확전을 중단시킨 정도라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우세승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뒤에 국채 얘기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에서 관세 인하라는 카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뀝니다. 내년에 또 대선이 있죠. 바이든은 대선을 대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해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에요. 이전 영상에서 미국 리쇼어링 한번 설명드렸죠? 미국에 공장이 세워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면서 실업률도 낮아지고 미국 경제는 잘 나가요. 그런데 연준이 지금처럼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면 대선 전까지 경제가 호황일 거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연준 의장 파월은 지금 말년이고 의장직을 더 오래 하려는 욕심도 없어서 바이든의 통제권 밖에 있거든요. 결국 바이든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을 잡는데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연준의 긴축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방법으로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앞서 말한 관세입니다. 바이든은 관세가 중국 수입 비중을 줄이는 등 일부 효과는 있지만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트럼프 때 부과한 관세를 다시 줄일 경우 수입품 가격이 인하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면 중국은 수출이 늘어나니까 좋죠. 바이든도 좋고 중국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당연히 공짜로 관세를 낮춰주지 않아요.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다른 정부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에는 이것 관련해서 주고받기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국채입니다. 다시 국채 이야기 나오기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국은 관세 인하를 해줄 테니 중국한테 미국 국채를 사라. 미국 국채 그만 팔고 이제 사라. 관세와 국채 1:1 교환을 원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동안 미국 국채를 계속 팔아왔다고 했잖아요. 국채를 판다는 건 국채 가격의 하락 요인이 된다는 뜻이죠. 국채 가격이 싸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요.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채를 사서 가격을 올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옐런이 제안한 1:1 교환은 중국이 거부해서 1차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중국이 바라는 건 1:2 교환입니다. 관세 인하 플러스 반도체 장비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예요.
바이든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죠. 바이든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고 있다는 건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규제 해제를 받아주기는 어려워 보여요.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해제 대신 블랙리스트에서 중국 기업들을 대거 해제해주는 조건을 내밀고 있는 듯한 동향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도 느긋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 중국 상황도 한번 다뤘는데,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고요. 시진핑은 3년임 첫 해부터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중국은 미국과 부분적인 합의를 해서 관세를 낮추고 국채를 사주는 화해 분위기를 보여주면 차이나 런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요. 낮아진 관세로 미국의 수출을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코멘트. 만약 양국의 협상이 성사되면 미국 국채 가치는 바닥을 치고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